그러니까 1월 31일입니다. 오늘은 탄핵 시국지인단 이것을 종합으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소식 하나 전해드리고 본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31일 헌법재판소 소장 박한철 씨가 퇴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말씀을 남기셨는데요. 그 말씀 중에 한 가지 한번 들어볼까요? 대통령의 직무정지 상태가 벌써 2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의 중대성에 비추어 조속히 이에 대한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점은 모든 국민이 공감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결국은 빠른 시일 내에 종결을 하는 게 좋겠다 하는 뜻으로 이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우리가 살펴봐야 될 대목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그 옛날 노무현 대통령 때 그때도 탄핵 소추권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사안도 2가지 단순했고 그 내용 자체도 양쪽이 다 인정해버린 내용입니다. 그런 발언을 했냐? 했다 이렇게. 그래서 그 2가지 발언이 정말 탄핵 사유에 해당하겠냐 이것만 판정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2달 안에 기각 처리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탄핵 소추는 처음에 전문가들이 예측하기로 기본적으로 이거는 6개월에서 8개월 이상 걸릴 것이다. 대체로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안이 복잡해서요. 우선 당장에 헌법 위반 5가지, 법률 위반 8가지가 올라갔거든요. 그것도 박 대통령 측에서는 단 한 가지도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잘못을.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가 옳은가를 철저히 심리를 진행해야 되겠죠. 증인 다 불러가지고 증언 다 들어보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시일이 많이 걸리게 돼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이제 땡기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많이 쓰는 거죠. 변론 길도 계속 일주일에 2번, 3번 이렇게 잡아가면서 하지 않습니까? 이래 가지고 이제 빨리 땡기는 건데요. 그러나 워낙에 이 사안이 복잡하다 보니까 증인들이 줄 서 있는 거죠. 그런데 이걸 시한을 정해놓고 언제까지 해야 되겠다. 빨리 끝내야 되겠다. 이게 좀 곤란하다 이 말이 안 맞다는 거죠. 왜? 증인이 나와서 증언을 하고 이게 엇갈리면 또 들어보고 또 비교하고 또 살피고 해야 되다 보면은 늘어지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빨리가 이거 통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국정 공백을 막기 위해서 국정 공백을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이라도 여야 국회가 힘을 모아서 한교안 대행이 충분하게 대통령 대행을 할 수 있도록 받쳐주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자꾸 제지를 하니까 국정 공백이 있는 거 아닙니까? 헌법 재판이 늘어지고 빨라지고 그것 때문이 아니고. 그러니까 국정 공백 때문에 재판을 조속하게 진행해야 되고 빨리 종결해야 된다는 건 안 맞다는 거지요. 맞지 않습니다, 이건. 오히려 조기 종결을 하다가는 충분하게 납득하지 못한 국민들이 불만을 가지게 되고 그것이 오히려 소요를 일으키고 국정 공백을 더 늘리는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그보다는 차라리 더 천천히 변론을 충분하게 하고 심리를 충분하게 해가지고 모든 국민이 양쪽이 다 그것을 지켜보면서 납득해가지고 마음속에 받아들이게끔 된 상태에서 판결하는 것이 훨씬 국정 공백을 막는다. 나는 그렇게 봅니다. 서둘러서 판결하는 것이 국정 공백을 막는 게 아니라는 거지요. 전혀. 그래서 이 헌법재판소장의 그 간절한 말씀이지만 동의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박한철 헌법소장의 그 나라 사랑하는 마음은 이해가 됩니다. 충분히. 그렇지만은 처음부터 민의, 국정 이런 말씀을 안 하셨으면 좋았을 것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 오직 처음부터 끝까지 마음속으로나 발언으로나 오직 헌법 정신에 입각해서 법대로 판결할 것이다. 이렇게 했어야 큰 믿음을 불러일으킬 것이거든요. 이쪽이든 저쪽이든 불만 없이
헌법재판소에서는 정말 법대로 판정할 것이다 이러고, 이 법원이 정치적인 판단을 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기준이 무너지는 거예요. 법원의 바탕은 오직 법의 정신에 의해서 판정할 때만이 공고한 거거든요. 이제 박 소장은 물러갔고요. 나머지 재판관님들은 정말로 헌법 정신에 입각해서 법에 입각해서만 판정했으면 좋겠어요. 마음으로나 밖으로 모두 일심으로. 만약에 정치적인 어떤 계산이 들어간다든지 하면은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되면은 그 기운이 외부에 풍겨나가면은 불신이 쌓이거든요. 그 판결에 대해서 불신이 쌓인다 이겁니다. 그리고 또 수많은 압력이 작용 안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든지 내 편에 유리하게 판정을 받아내려는 게 인간의 심리니까요. 그것을 차단하려면 재판관들이 마음으로부터 의지가 딱 굳게 서 있어야 된다 봅니다. 오직 법은 법에 입각해서. 눈꽃만큼도 정치적인 것이 끼어들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 전해드리고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여론이 시시각각으로 돌아서고 있는 것은 각 언론 논조에서도 읽을 수가 있지요. 설민심의 변화, 이런 거에 대해서 보도하면서 그 변화는 지수가 이렇게 보이지요. 언론 보도에 묻어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언론에서는 이미 탄핵 인용을 기정사실화 하는 듯한 분위기를 풍기면서 대선 이야기에 몰두하기도 합니다. 그거는 이제 일종의 분위기 잡는 것입니다. 그건 뭐냐? 국민이 그와 같은 것을 인정하고 그와 같이 받아들이고 그런 준비하라는 의미의 그 어떤 여론전이기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그와 같이 보도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정말 우리 애국 시민들 그리고 모든 국민들이 어떤 관점에서 봐야 될까, 이것을 좀 정리해 볼 필요가 있겠다 싶어요.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돼야 된다 강력하게 생각하는 분도 많을 거예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절대 그건 안 된다. 박근혜 대통령이 뭐가 잘못했는데, 이렇게 의문을 제시하고 실제 잘못한 게 뭐가 드러난 게 없잖아. 2달, 3달 그렇게 수사해도 뭐가 드러났냐. 한쪽에서는 그래도 국정농단 했잖아. 국정농단을 누가 어떻게 했는데 또 이렇게 되지요. 최순실이 그럼 그래 최순실이가 국정농단을 어떻게 했는데 드러난 게 없잖아. 또 이렇게 되죠. 이제 그거는 옳다 그르다 할 때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고요. 지금부터 여러분은 지금 옳다 그르다는 저쪽에 밀쳐 놓으세요. 그런 의미가 사실 없으니까요. 옳다 그르다는 밀쳐놓고 박근혜 대통령을 싫어하든 좋아하든 그냥 한번 들어보세요. 왜냐? 이 나라를 위하고 자신을 위해서. 내가 박근혜 대통령의 현재 위치가 어떤가를 지금 설명을 한번 드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한번 보셔야 돼요. 박근혜 대통령은 이제 중국 입장에서도 탄핵되고 내려와야 될 존재가 됐어요. 원래 중국하고는 굉장히 밀월 관계였죠. 박근혜 대통령 그 애교가 그랬습니다. 그리고 시진핑하고도 굉장히 이렇게 가깝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틀어집니까? 당초 박근혜 대통령이 친중 애교를 한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중국을 움직여서 북한 핵을 억제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중국의 이중성이 드러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시진핑을 이제 못 믿기 시작하게 된 거지요. 거기다가 사드 문제가 겹치면서 이제 결정적으로 서로 멀어지게 됩니다. 이 사드 배치는 최소한의 방위 수단으로 사드를 필요로 하는 것이죠. 그 고고도에서 날아오는 미사일을 막을 수 있는 게 그 사드이기 때문에 그것이 물론 100% 요격을 할 수 없을지 몰라도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거라도 없으면 막을 방법이 없으니까. 그래서 사드를 설치하려는데 그게 바로 중국에서 절대 반대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중국하고 한국 그 애교 상태가 틀어진 거예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래서 중국에서는 연일
한국에 무슨 제재를 가하니 뭐하니 이런 말을 흘리고 그러죠. 그런데 며칠 전에 몇몇 언론이 그런 거 났죠. 중국 유학생 6만 명이 박근혜 대통령 하야를 외치는 그 시위에 몰래 비밀리 동참했다. 몰래 비밀리입니다. 다른 사람 아무도 모르겠죠. 그건 실제 그렇다면 굉장히 그건 국가적인 애교 문제가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원래 동참하기도 정말 그건 어렵지만은 동참을 한다 해도 정말 비밀리에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확인 안 된 이야기입니다. 사실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 예를 들어 보세요. 시진핑이를 실각시키기 위해서 한국 정부가 저 중국에 있는 한국 유학생을 동원해가지고 어떤 시위를 일으키고 거기 시위하는데 비밀리에 참여시킨다 해보세요. 그건 국가적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냥 시위하고 틀리기 때문에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도 없지만은 만약 한다 해도 극비리 할 수밖에 없는 건데요. 하여튼 그런 보도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한간에는 야 그거 뭐 물타기 하려고 그런 거 아니야? 면피하려고 조금 출구 전략 하려고 그런 거 띄우는 거 아니냐 이런 글도 있고 그래요. 게시판에 보면 또 한쪽에서는 요즘 뭐 태블릿 PC 말썽 많으니까 그건 물타기 하려고 그런 거 아니요? 이런 뭐 글도 있고 그래요. 아무튼 이제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로 이제 그런 경우가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정보기관에서는 눈을 부릅뜨고 살펴봐야 되겠죠. 2월달 같은데. 이제 그건 그런데요. 문제는 박근혜 대통령이 내려와야 중국도 편한 입장이 돼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김영란법 아시죠? 김영란법 하면은 국가공무원에서부터 언론기관에서부터 모두 적용받는 거지요. 교사까지. 그런데 왜 이게 필요해서 만들어진 거냐면 뇌물이란 두 글자를 없애는 자리거든요. 뇌물이란 두 글자를. 전에는 주고받는 게 대가성만 없으면 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합법적으로 주고받을 수도 있고 그저 뭉탱이 돈 툭툭 어떤 경우에 던질 수도 있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것을 못하게 막아버리는 거 아닙니까? 간단하게 설명하면 그래요. 조목조목 설명하면 1년에 300만 이상, 1회에는 100만 원 이상, 뭐 좋아하는 얼마 이상 이렇게 다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걸 떠나서 단번에 설명하죠. 그렇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신이 지금 딱 어떤 위치에 있는데 이 주머니가 반토막 나버리거나 3분의 1로 떨어져 버리거나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니 그냥 월급이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떤 기분 들까요? 그래서 지금 김영란법 개정론이 뭐 이렇게 지금 되고 있잖아요. 이 와중에 중심에도 바로 박근혜 대통령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박근혜 대통령이 없어야 된다 이거죠. 한마디로.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계속 비리 척결을 해온 건 사실이거든요. 법을 통과시켜 오고 거기 괴로운 세력이 누굽니까? 서민들입니까? 아니죠. 다 힘있는 기득권들입니다. 기득권 하면 그냥 떠오르는 게 있죠. 전부. 예. 그러면 그들이 박근혜 대통령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없어야 되겠습니까? 없어야 되죠. 자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이게 가장 중요한 건데요. 우리나라는 북한하고 지금 60년에서 70년이 다 되도록 서로 대결하고 마지막 승부처에 왔어요. 이제 올해부터 마지막 승부처. 그런데 그 북한의 눈의 가시가 누굽니까? 바로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취임하고부터 4년간 개성공단을 폐쇄하고 왕래를 금하게 되고 모든 물자를 막고 또 유엔을 통해서 제재를 계속하고 그래 왔는데 눈의 가시 중에 가시 아닙니까? 그러니까 북한 당국에서도 박근혜 대통령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된다는 거지요. 그렇다면은 남한에 그에 동조하는 세력들이 역시 그와 같이 움직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래서 박근혜 대통령은 사방에 적이 많다 그거예요. 그게 박근혜 대통령이 잘못해서 적이 아니고 잘 하려다 보니까 적이 많다는 거예요. 잘 하려다 보니까.
그런데 이 사해는 말이요, 이런 게 있습니다. 무슨 회다, 무슨 단이다, 무슨 조다, 무슨 체다, 이러면서 많은 조직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언론에도 있고 기업에도 있고 곳곳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거 어떻게 만듭니까? 처음에 어떤 목적을 둔 사람들이 우리가 공정한 보도를 하기 위해서, 아니면 정말 학생들에게 올바른 걸 가르치자, 이런 좋은 의도로 결성에 들어갑니다. 그렇게 하고 회원을 모집하면 모두가 호응해서 가입을 하겠죠. 그런데 그런 것이 만들어지면 반드시 지도부가 필요하죠. 그럼 지도부를 또 뭘로 뽑습니까? 선거로 뽑을 거예요. 그렇게 할 때 그 지도부를 장악에 들어갑니다. 왜냐? 그 팀이 짜져 있기 때문에, 또 활동을 열심히 하기 때문에 그들이 장악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해서 장악해서 완전히 틀을 짜고 커지고 시간이 오래 가서 딱 굳어지면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 색채를 내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저 아래 회원들이 다 뭐 같이 동조하고 색채 내는 건 아니에요. 그 위에 장악한 곳은 어떻습니까? 모든 기금을 다 손에 쥐고 있는 것이고 모든 정책 결정을 다 지도부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면서 모두 장악에 들어갔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5년, 10년 이렇게 흘러가 보세요. 그들이 그 기간에 모두 간부가 돼버리는 거예요. 간부가 돼버립니다. 어떤 곳이든 그렇게 돼버립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들이 어떤 색깔을 내더라도 통제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일반 모든 조직원들은 뜻을 같이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모래알 같고 깨알 같습니다. 흩어져 있죠. 그렇기 때문에 각기 뜻을 표할 수도 없고 대응할 수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바로 그 직장에서 잘리거나 왕따 돼버린데, 내 가족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게 쉽겠습니까? 용기 내기 쉽겠는가요? 왕따 당하고 쫓겨나고. 물론 왕따 당하고 쫓겨날 때 이유가 있죠. 어떤 건수 탁 잡아서 법적으로 쳐버리죠. 그렇게 되면 나와서 어디에 들어갑니까? 어느 직장에? 할 수 없이 다 끌려가요. 이렇게 통제당해버리는데, 모든 게 그렇게 장악돼 가면은 그렇게 장악한 세력들이 애국심이 많고 그저 그런 거 저런 거 없어도 그 조직의 이익을 위해서 뛴다면 괜찮습니다. 그런 거는. 문제는 이것이 세력에 의해 장악되고 연결이 딱 돼버릴 때 국가 이익이 발생해버린다는 거죠. 곳곳이 그렇게 연결될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느 한 부서, 어느 기관 아니면은 어느 업종에만 그렇다면 그건 별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전부 동서남북으로 연결되고 한 틀에 의해서 움직이고 지시를 받아버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거는 정부보다도 힘이 세다 이거예요. 왜냐? 대통령 하면은 행정부 수장 아닙니까? 대통령은 행정부 수장입니다. 그렇죠? 대통령이 사법, 입법 다 영향을 마음껏 미칠 수가 없어요. 상권 분립이니까. 그러나 조금 전에 말한 그 방식은 전체에 영향을 미쳐버리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다는 거죠. 이럴 때 그 폭발력과 힘을 상상해 보세요. 자, 그런 세력도 박근혜 대통령은 없어야 되겠죠. 박근혜 대통령 철저히 그것과 길을 반대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게 평상시 예전 같으면 이 정도도 괜찮아요. 이 상태도. 자, 여기서부터 다시 플러스에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어떤 상태인가? 지금 북한 경제적으로나 사회 기강으로는 거의 끝장에 와 있습니다. 그 예전 김일성 시절, 김정일 시절처럼 통제가 완벽하게 되지도 않고 통제도 제대로 되지 않고 모든 것이 바닥에 있어요. 언제든지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상태다 이겁니다. 그러나 핵무장이 완료 단계에 간다 이거예요. 올해 내년에. 가장 최종 단계가 원래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SLBM입니다. 그것도 일단은 성공한 상태거든요. 그리고 북한 가장 큰 무기가 뭡니까? 바로 수십 년간 한국 사회를 장악하기 위해서 수십 년 투자하고 수십 년 길러왔던 그거 완성 단계이기 때문에 이제 마음껏 드러내도 누구 하나 대응할 수 없는 단계에 됐다 이거. 이런 무기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자, 이와 같은 상태인데요. 거기다가
이건 아직 분명히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전부 있다 없다만 그러고 있어요. 북한에서 분명한 것은 수십 년간 북한은 모두 요새를 지어야 했다는 거죠. 하도 6.25 때 폭격으로 다 무너졌기 때문에 김일성 교시에 의해서 모두 지어야 했어요. 또 지하가 3, 40년 전에 끝나고 그 다음부터는 남침 땅굴을 파기 시작했다는 거. 그로부터 30년이 흘러버렸다는 거. 이 상태입니다. 다 그래서 올해 모든 것이 총 직결돼 있다 이거죠. 완전히 딱 모였다는 거죠. 꽃망울이 지금 곧 터질 그런 상태. 도구꽃망울.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는 한 발짝도 물러날 수 없게 됐다는 거죠. 서로 간에 남과 북이 여유 가지고 이대로 쭉 현상 유지하고 그냥 살지.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더 이상 이러지도 말고 저러지도 말고 그냥 살면 좋지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없는 것도 있거든요. 지금 올해가 그 상태예요. 아무튼 그래서요. 애국 시민 운동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아까와 같이 전부 이리저리 조단회 채 여기에다 걸려있고 묶여있고라면 아무리 지위가 높고 그래도 빼도 박도 움직이질 못해요. 용기 있게 움직이질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면서도 못 움직일 수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애국 시민운동 전개에서 모두가 다 동참하고 힘을 합해서 난국을 이겨나가야 됩니다. 탄핵을 하는 세력에 엎혀가지고 휩쓸려서 줄을 서가지고 그렇게 행동했던 사람이 애국 시민운동에 동참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마음속으로 양심선언을 하고 또 자기 행동으로 자기 주변을 정리하고 반듯하게 세워야 되겠죠. 그러나 그렇게 공개적으로 할 수도 없는 처지라 합시다. 그러면 뒤로라도 힘을 보태야 되겠죠. 보이지 않게. 만약 공개적으로 나서서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공개적으로 양심선언하고 실제 행동으로 보이고 자기 주변부터 반듯하게 세워야 되겠죠. 그러면 되겠죠. 그런데 이런 과정이 저런 과정이 없이 양다리를 걸치기 위해서 얼굴이나 내세우기 위해서 예를 들자면 태극기 집회가 한창인데 거기 나와서 연단에 서서 연설이나 좀 해볼까. 이런다면 이런 정치인은 세우면 안 되겠죠. 그러면 다시 이어집니다. 기각이 되고 미국과 힘을 합하고 이래 가지고 난국을 이겨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어때요? 중국이 속국이 되고 싶습니까? 동맹이란 이름하에 중화민족주의에 포함되고 싶습니까? 중국이 늘 말하는 중화민족주의. 아니면 미국하고 동맹하고 나가고 싶습니까? 만약에 이와 같은 상태에서 정권이 잘못 넘어가 버리면은 이제 바로 중국하고 가까이고 미국하고는 빠이빠이 이렇게 될 거예요. 속전속결로 시작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북한하고 같이 손을 잡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결과적으로 여러분 북한 김정은의 치하에 들어가서 지배받고 거기 살고 싶습니까? 아마 그거 원하는 사람은 거의 아무도 없어요. 제가 더 깊이 이야기 지금 하고 싶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모든 국민 애국 시민들은 여기서 정말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좋아하든 싫어하든 기각이 돼야 된다 이렇게 봐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하고 체제가 안정되면서 정상적인 상태에서 나중에 대선이 치러져야 된다 이거예요. 나중에. 그리고 이 애국시민운동에는 모든 각계각층이 이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참여해야 된다는 거죠. 국회의원도 참여해야 되고 검찰, 법관도 참여해야 되고 언론기관도 참여해야 되고 기업도 참여해야 되고 전부 동참해야 됩니다. 다 같이 생존하고 살자 하고. 여기서 잘 때면 한국은 제2의 도약, 정말로 최강 선진국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린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가 바로 이제 갈림길이라는 거죠. 올해부터. 이것과 반대는 안 돼요. 그렇게 되면 기업부터 다 쪼개지고 분해되기 시작하고
체제 자체가 전부 무너지는 길로 갈 거니까요. 이제 우리 낱낱이 우리 애국 시민들이 어떻게 활동을 하느냐. 예를 들어서 정말 기득권이 참여하고 싶어도 못하고 이해관계라든가 직책이라든가 이런 데에 묶여가지고 눈치를 봐야 되고 이런 경우도 많아요. 마음에는 있을지라도 참여 못하고. 그럼 어떻게 합니까? 마음에 안 드는 언론이 있다. 그럴 때 예를 들어 그 회사 사장이 그걸 바꾸고 싶어도 못 바꿔요. 왜냐? 그럼 글을 올리는 사람을 잘라낼 수도 없어요. 노조법에 의해서 다 보호받으니까 조직에서 보호받고 어쩔 수가 없어요. 자, 이럴 때 애국 시민들이 마음에 안 든 그런 보도가 계속 나오는 언론이 있다. 그러면은 안 보고 상대 안 하면 돼요. 인정 안 하면 돼요. 언론으로 인정 안 하고 보지도 말고 상대 안 하면 돼요. 공짜 줘도 안 받고 광고 넣지도 말고 가서 클릭하지도 말고 그러면 돼요. 그러면은 결국은 그 언론은 적자 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모든 조직원들이 살기 위해서 재정립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다시 좋은 언론으로 태어날 거 아니에요. 그럼 또 봐주면 돼요. 그때는 상대해주면 되고 그 전에는 상대 안 하면 돼요. 무너지면은 방법 없지요. 은행에 수백억 수천억 적자 나면 방법 없다 이거예요. 그게 애국 시민운동이에요. 또 트럼프 대통령 모든 강요들한테 아니면 미국의 언론한테 어떤 단체한테 연구소에 여러분이 자료를 올리고 현 사정을 잘 분석해서 올려주고 글을 올려주고 그러면은 영어 몰라도 구글 번역하면 다 되잖아요. 올려놓으면은 그 사람들의 정책에 반영이 되게 됩니다. 곧 한국에 이익을 줄 수 있다 이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모든 정세를 바꿀 수도 있고 또한 우리나라의 모든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분들이 또 모든 사태를 잘못 파악할 수도 있어요. 세세계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건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은 모두 연결된 데 자료 올려주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연관 있는 사람이 헌법재판관이 있으면 거기도 올려주고 뭐 국방부에 아는 사람이 있으면 거기도 올려주고 곳곳에 자료를 올려줍니다. 어떤 루트를 통하든 공개된 메일로 통하든 아니면 전화로 뭘로 올려줘서 스스로 그들이 판단하고 결정하게 만드는 거예요. 제대로 판단하고 결정하게끔. 정보 제공을 해줍니다. 그런데 이 정보 제공을 못 받으면은 한쪽만 받게 되면은 아무리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도 오판하게 됩니다. 눈과 귀가 가려버리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올려주는 게 이것이 다 애국운동이고 굉장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 모든 정세에. 물론 직접 나가서 태극기를 흔들고 집회하는 거 당연히 영향이 크지요. 왜냐하면 바로 눈앞에 행동으로 또 그거는 보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 주의할 게 내가 보니까 있어요. 욕심을 내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모두. 그럼 태극기 집회 같은 경우도 혹시 주최하는 단체들이 워낙 또 보니까 많은 것 같아요. 서로 뜻이 다른 분들이 다 모여서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은 지지자도 또 각기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서 일이 좀 이루어지고 판이 좀 커지고 그러면은 그게 드러날 수가 있습니다. 서로 충돌이 이런 걸 주의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의 이름 안에 하나의 틀 안에 하나 조직 안에 이렇게 서로 의논하면서 하는 것이 이제 그래서 하는 거 아니에요 원래? 근데 보통 자존심이 세거나 나름대로 의지가 강하신 분들은 나무 밑에 좀 들어가기 싫어하고 또 다른 사람의 의견이 충돌이 일어나면 수용을 안 하려는 성향이 좀 있고 그래요. 그러다 보면 이런 게 조절이 좀 안 될 수도 있고 또 욕심이 따로 있으면 그게 문제가 되겠죠. 그리고 또 사람은 이런 게 있습니다. 뭔 일이 좀 크게 이루어지면 자기가 굉장히 공이 크다 이렇게 여길 때가 있어요. 내가 그래도 해서 저만큼 됐지 이 마음을 먹게 돼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대통령 되면 그 밑에 많은 사람이 선거운동 하겠죠.
근데 각자 내가 선공동 해가지고 대통령 만들어서 이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지분 요구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단체가 충돌하고 깨지겠죠. 이제 이런 것을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되죠. 이제 큰 인물은 그렇게 안 하겠지만 인물이 좀 작으면은 대번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흔히 말하면 자기 공치사 하는 마음이 저 속에서 일어나면서 남이 알아주길 바라게 되죠. 남이 알아주길 바래요. 이제 그런 거를 배제할 줄 알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 애국 시민운동 이런 거는 정말 순수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순수해야 된다. 어떤 욕심 목적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지요. 순수해야 된다. 그냥 그저 애국심. 또 이 상황에서는 내가 살기 위해서라도 내가 직장을 다니고 내 여생을 편안하게 지내기 위해서라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해가지고 움직인 게 애국 시민운동이다 이거예요. 일단은 태풍이 한국 오란 선체에 막 몰아치니까 태풍을 이겨가지고 한국어가 침몰하지 않게 해야 되겠다는 데 목표가 정해지고 움직인다 이 말이에요. 같이 튼튼하게 지키자. 이거는 다 같아야 된다는 이야기죠. 모두가. 그래서 내가 살짝 이념이 좀 달라도 모두 같이 힘을 합해야 된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저 북한을 추종하고 아예 거기로 가고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할 수 없지만은 그 나머지는 다 이 한국이 튼튼하기를 바랄 거 아니에요. 이해관계가 다 충돌하는 입장이라도 국회의원도 같고 언론에 종사하신 분들 그건 같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른 걸 빼고 그 부분으로 다 뭉쳐야 된다 이거예요. 세상이 시끄러우면은 그 다음에 이 변곡점이 일어나면 변곡점은 흥망성쇠가 딱 시작되는 게 변곡점입니다. 이런 중대 변곡점 오면 극렬하게 의견이 달라집니다. 부자지간에도 달라져 버려요. 부자지간에도. 그래서 서로 싸우고 그렇습니다. 정말 그런 거는 역사적으로 어쩔 수 없는가 봐요. 그러니까 큰 사건이 나면 행제지간에도 서로 등이 지고 그런다니까요. 서로 의견이 충돌해가지고. 그래서 그런 경우는 그냥 입 꾹 닫고 있는 게 좀 편합니다. 아니면은 이게 무조건 오라 그러 하지 말고 서로 설득하는 방향을 잘 진지하게 고려해 봐야 되죠. 어떻게 하면 서로가 같이 정보를 살피면서 판단을 할까? 이 부분으로 생각을 해봐야지 무조건 너는 틀려서 내가 오라 하면 싸움밖에 안 됩니다. 설득도 안 되고 싸움만 나요. 그럴 때는 차라리 서로 입 꾹 닫고 있는 게 낫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다 보면 또 알게 되거든요. 누가 옳구나 그러구나. 그러면 또 서로 화기애애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튼 우리 애국 시민들은 지혜를 내가지고 설득을 하는 게 좋습니다. 설득을 하는데 이게 막 욱박질러가지고 해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지혜로워야 돼요. 설득할 때. 스스로 상대방이 다 알아채리게끔 만들어줘야 되죠. 원래 이 변곡점 생존과 직결될 때는 인간이 본능적으로 극심하게 다투게 돼 있습니다. 딴 때 같으면 수용을 하는데 웬만하면 친구끼리도 웬만하면 말이 맞아요. 그런데 이 변곡점 생존과 연관될 때는 이상하게 엄청난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막 친구지간에도 그냥 그걸로 다시는 안 보게 되고 이렇게 돼요. 이것은 그만큼 중대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더욱더 인내하고 지혜가 필요하다. 더욱더 인내하고 지혜가 필요한 시절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는 그래요. 북한 사람들보다는 남한의 사람들이 훨씬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고 복이 많아요. 흔히 복이라는 거 있죠. 복이 많아. 그러니까 인연상으로 더 수승하다. 훨씬 낫다. 그래서 패할 수 없을 것이다. 근본적으로. 이제 그렇게 보고 패할 수 없다고 볼 때는 당연히 이 탄핵부터 기각이 돼야 되는 것이죠. 이제 만에 하나 인용이 된다 하더라도
대선에서 대통령에 당선되는 사람이 반드시 애국 우익지사가 당선이 돼야 된다는 거죠. 나는 그렇게 꼭 믿고 있어요. 왜? 그렇게 해야 한국이 승으로 가는 길이거든요. 그 반대란 폐이기 때문에. 그런데 나는 한국,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분들이 수승하고 복이 있다 보고, 또 지금 탄핵이 기각돼야 된다 이렇게 믿는 분들이 또 나는 복이 수승한 분들이라고 난 봐요. 또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지금 좌든 우든 다 북한 쪽보다 다 수승하고 훌륭하신 분이다 이 말이요. 그 복이 훌륭한 쪽이 망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승리한다고 보는 거예요. 승리한다 보기 때문에 대선에서도 반드시 애국지사가 당선될 것이다. 나는 그걸 굳게 믿어. 따라서 기각도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쪽이죠. 대한민국 승의 길로 갈 것이다. 이렇게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물론 우여곡절이 많고 정말 벼랑 끝에 서 있기도 하고 그렇지만은 반드시 승의 길로 갈 것이다. 그러나 이제 그 모든 것이 100%란 건 어디 있겠습니까? 이 판은 그래도 그만큼 그 모든 그 수승한 분들이 빨리 자각하고 바른 길로 힘을 모아야죠. 아무리 수승해도 그 잘못 판단하고 반대로 힘을 몰아버리면 스스로 발등을 찍고 패망의 길로 스스로 가는 거니까 그거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잖아요. 아무리 본래 복이 더 앞서도 그렇게 가겠다는데야 어떻게 합니까? 자기 스스로 가겠다는데야. 그래서 모든 국민이 자각해서 딱 원래대로 틀기만 하면 한국은 반드시 승리의 길로 간다는 거죠. 가게 바탕이 돼 있으니까. 이제 바탕이 없는 걸 가려면 굉장히 어렵겠죠. 그러나 바탕이 분명히 돼 있어요. 돼 있기 때문에 자각만 해가지고 힘만 모으면 바로 된다는 거죠. 그렇게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모두가 수승하고 복이 있으니까 뭐 거의 자가 됐든 우가 됐든 같이 힘을 모아서 딱 승리의 길로 가려고 하면 된다 이런 이야기죠. 대한민국이 장차 꼽히는 승리의 길로. 그래서 행여 작은 이해관계라든지 무슨 옳고 그르고 이런데 혼미해지지 말아야 되겠다는 거죠. 이제 오늘 기본 이야기는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다른 거 이어집니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유튜브 화면을 보시게 되면은 화면 아래 올린 사람 이름이 나오죠. 음악 게임이라고 그거 나옵니다. 거기를 누르면은 뭐가 나오느냐? 홈이 나옵니다. 일종 홈페이지겠죠. 홈이 나오고 홈자 옆에 동영상 이 글자가 있습니다. 그럼 동영상을 누르면은 어떻게 되느냐? 지금까지 월드 미래판 연구소에서 올린 영상들이 전부 차례대로 떠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해도 되고 그 홈에 오른쪽 상단 보면 월드 미래판 연구소 거기 클릭해도 그렇게 되죠. 자, 그건 그렇고요. 구독을 하고 싶은데 구독을 못 하신 분이 또 있어요. 유튜브 해도 뭐 심히 그런 거 안 살핀 분은 모릅니다. 스마트폰에서 하는 것과 PC 하는 게 조금 다릅니다. 스마트폰에는 화면 바로 아래 구독이라는 글자가 있어요. 그 옆에 딱 누르면은 구독 중으로 바뀌면서 구독이 되는 거지요. 근데 그 구독해놔도 설정해서 뜰 때마다 신호가 오게 해놓으면은 항상 이 화면이 탁 올라가잖아요. 유튜브에 올라가는 순간에 각자의 스마트폰으로 신호가 딱 옵니다. 올라왔습니다 하고 그럼 누르면 바로 시청할 수 있게 돼 있죠. 그게 구독입니다. 무료 구독이니까 구독을 신청해서 하세요. 그러면 딱딱 올릴 때마다 바로 신호가 올 겁니다. 스마트폰에. 그리고 그 옆에 글자 보면은 좋아요라고 하는 건데 손 모양이 엄지손가락이 위로 싹 올라가 있죠. 그게 좋아요입니다. 그거 탁 눌러주면은 이제 좋아요 표시가 올라가게 돼 있어요. 예, 그렇게 하면 되고요. 또 뭐가 있습니까? 혹시 모든 것이 날라가버리고 없을 때는 월드 미래판 연구소 이걸로 검색해도 됩니다. 그렇게 하면 또 올린 것이 뜨는데 그거는 이제 순서가 엉망으로 떠요. 보면 검색해보면. 그러니까 그 누르고 들어가서 또 음악 게임 누르고 들어가서 동영상 눌러보고 그러면은 전체가 또 순서대로 뜨겠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공유 있잖아요. 공유.
내가 다른 사람한테, 아는 사람한테 이 화면을 좀 보내주고 싶다. 같이 보았으면 좋겠다. 이게 공유입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공유. 예, 스마트폰 그 유튜브 화면에 오른쪽 위에 보면은, 오른쪽 위에입니다. 그 화살표가 하나 있어요. 그거 누르고 들어가면 공유하는 아이콘이 뜹니다. 자세히 보세요. 거기 카카오톡, 트위터, 페이스북 다 뜰 거예요. 메일도 떠요. 카카오톡에 보내려면 카카오톡 탁 누르세요. 그러면은 자기가 알고 있는 사람들 명단이 쭉 나올 거예요. 그럼 거기 체크하세요. 명단마다 보내고 싶은 사람한테만. 그러면 전체 날아갑니다. 그럼 많은 사람이 같이 볼 수 있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공유에 간단해요. 근데 PC에는 공유하는 게 좀 달라요. PC에서, 이 컴퓨터에서 볼 때는 화면 아래쪽에가 있어요. 왼쪽에. 음악게임 밑에 구독이 있고 그 밑에가 공유 글자가 써 있습니다. 그걸 누르면 또 그렇게 됩니다. 이제 PC에서는 조금 성가시죠. 그런데 이런 모양이 안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화면만 나타나고, 뭐 공유하고 싶은데 안 나타나고, 또 좋아요 눌러주고 싶은데 못 누르겠고, 뭐 안 보이는 경우 있죠. 그거는 퍼가는 화면이거나 스마트폰에서 스마트폰을 구입하고 나서 구글 계정에 가입을 안 한 경우가 그래요. 스마트폰 구입하고 나면 구글 계정 가입하라고 뜰 거예요. 지메일 가입하라고, 지메일. 그게 네이버 메일이나 메일입니다. 요즘 지메일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지메일에 가입을 하나 해 놓으면은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모든 게 자동으로 다 나타나고 되게 돼 있습니다. 지메일 가입을 하세요. 지금 안 하신 분들은 그 구글 계정 열면 그 지메일 가입하는 게 있습니다. 아이디 비밀번호 넣으면 돼요. 만들어 넣으면 돼요. 그러면 가입이 됩니다. 또 네이버 메일 가입할 때처럼 똑같은 겁니다. 예, 오늘 그거 알려드리고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누르면 바로 시청할 수 있게 돼 있죠. 그게 구독입니다. 무료 구독이니까 구독을 신청해서 하세요. 그러면 딱딱 올릴 때마다 바로 신호가 올 겁니다. 스마트폰에. 그리고 그 옆에 글자 보면은 좋아요라고 하는 건데 손 모양이 엄지손가락이 위로 싹 올라가 있죠. 그게 좋아요입니다. 그거 탁 눌러주면은 이제 좋아요 표시가 올라가게 돼 있어요. 예, 그렇게 하면 되고요. 또 뭐가 있습니까? 혹시 모든 것이 날라가버리고 없을 때는 월드 미래판 연구소 이걸로 검색해도 됩니다. 그렇게 하면 또 올린 것이 뜨는데 그거는 이제 순서가 엉망으로 떠요. 보면 검색해보면. 그러니까 그 누르고 들어가서 또 음악게임 누르고 들어가서 동영상 눌러보고 그러면은 전체가 또 순서대로 뜨겠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공유 있잖아요. 공유. 내가 다른 사람한테, 아는 사람한테 이 화면을 좀 보내주고 싶다. 같이 보았으면 좋겠다. 이게 공유입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공유. 예, 스마트폰 그 유튜브 화면에 오른쪽 위에 보면은, 오른쪽 위에입니다. 그 화살표가 하나 있어요. 그거 누르고 들어가면 공유하는 아이콘이 뜹니다. 자세히 보세요. 거기 카카오톡, 트위터, 페이스북 다 뜰 거예요. 메일도 떠요. 카카오톡에 보내려면 카카오톡 탁 누르세요. 그러면은 자기가 알고 있는 사람들 명단이 쭉 나올 거예요. 그럼 거기 체크하세요. 명단마다 보내고 싶은 사람한테만. 그러면 전체 날아갑니다. 그럼 많은 사람이 같이 볼 수 있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공유에 간단해요. 근데 PC에는 공유하는 게 좀 달라요. PC에서, 이 컴퓨터에서 볼 때는 화면 아래쪽에가 있어요. 왼쪽에. 음악게임 밑에 구독이 있고 그 밑에가 공유 글자가 써 있습니다. 그걸 누르면 또 그렇게 됩니다. 이제 PC에서는 조금 성가시죠. 그런데 이런 모양이 안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화면만 나타나고, 뭐 공유하고 싶은데 안 나타나고, 또 좋아요 눌러주고 싶은데 못 누르겠고, 뭐 안 보이는 경우 있죠. 그거는 퍼가는 화면이거나 스마트폰에서 스마트폰을 구입하고 나서 구글 계정에 가입을 안 한 경우가 그래요. 스마트폰 구입하고 나면 구글 계정 가입하라고 뜰 거예요. 지메일 가입하라고, 지메일. 그게 네이버 메일이나 메일입니다. 요즘 지메일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지메일에 가입을 하나 해 놓으면은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모든 게 자동으로 다 나타나고 되게 돼 있습니다. 지메일 가입을 하세요. 지금 안 하신 분들은 그 구글 계정 열면 그 지메일 가입하는 게 있습니다. 아이디 비밀번호 넣으면 돼요. 만들어 넣으면 돼요. 그러면 가입이 됩니다. 또 네이버 메일 보니까 있어요. 욕심을 내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모두. 그럼 태극기 집회 같은 경우도 혹시 주최하는 단체들이 워낙 또 보니까 많은 것 같아요. 서로 뜻이 다른 분들이 다 모여서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은 지지자도 또 각기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서 일이 좀 이루어지고 판이 좀 커지고 그러면은 그게 드러날 수가 있습니다. 서로 충돌이. 이런 걸 주의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의 이름 안에, 하나의 틀 안에, 하나 조직 안에 이렇게 서로 의논하면서 하는 것이 이제 그래서 하는 거 아니에요, 원래? 근데 보통 자존심이 세거나 나름대로 의지가 강하신 분들은 나무 밑에 좀 들어가기 싫어하고 또 다른 사람의 의견이 충돌이 일어나면 수용을 안 하려는 성향이 좀 있고 그래요. 그러다 보면 이런 게 조절이 좀 안 될 수도 있고 또 욕심이 따로 있으면 그게 문제가 되겠죠. 그리고 또 사람은 이런 게 있습니다. 뭔 일이 좀 크게 이루어지면 자기가 굉장히 공이 크다 이렇게 여길 때가 있어요. 내가 그래도 해서 저만큼 됐지 이 마음을 먹게 돼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대통령 되면 그 밑에 많은 사람이 선거운동 하겠죠. 근데 각자 내가 선거운동 해가지고 대통령 만들어서 이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지분 요구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단체가 충돌하고 깨지겠죠. 이제 이런 것을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되죠. 이제 큰 인물은 그렇게 안 하겠지만 인물이 좀 작으면은 대번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흔히 말하면 자기 공치사 하는 마음이 저 속에서 일어나면서 남이 알아주길 바라게 되죠. 남이 알아주길 바래요. 이제 그런 거를 배제할 줄 알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 애국 시민운동 이런 거는 정말 순수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순수해야 된다. 어떤 욕심 목적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지요. 순수해야 된다. 그저 애국심. 또 이 상황에서는 내가 살기 위해서라도 내가 직장을 다니고 내 여생을 편안하게 지내기 위해서라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해가지고 움직인 게 애국 시민운동이다 이거예요. 일단은 태풍이 한국 오란 선체에 막 몰아치니까 태풍을 이겨가지고 한국어가 침몰하지 않게 해야 되겠다는 데 목표가 정해지고 움직인다 이 말이에요. 같이 튼튼하게 지키자. 이거는 다 같아야 된다는 이야기죠. 모두가. 그래서 내가 살짝 이념이 좀 달라도 모두 같이 힘을 합해야 되는 흥망성쇠가 딱 시작되는 게 변곡점입니다. 이런 중대 변곡점 오면 극렬하게 의견이 달라집니다. 부자지간에도 달라져 버려요. 부자지간에도. 그래서 서로 싸우고 그렇습니다. 정말 그런 거는 역사적으로 어쩔 수가 없는가 봐요. 그러니까 큰 사건이 나면 행제지간에도 서로 등이 지고 그런다니까요. 서로 의견이 충돌해가지고. 그래서 그런 경우는 그냥 입 꾹 닫고 있는 게 좀 편합니다. 아니면은 이게 무조건 오라 그러 하지 말고 서로 설득하는 방향을 잘 진지하게 고려해 봐야 되죠. 어떻게 하면 서로가 같이 정보를 살피면서 판단을 할까? 이 부분으로 생각을 해봐야지 무조건 너는 틀려서 내가 오라 하면 싸움밖에 안 됩니다. 설득도 안 되고 싸움만 나요. 그럴 때는 차라리 서로 입 꾹 닫고 있는 게 낫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다 보면 또 알게 되거든요. 아, 누가 옳구나, 그러구나. 그러면 또 서로 화기애애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튼 우리 애국 시민들은 지혜를 내가지고 설득을 하는 게 좋습니다. 설득을 하는데 이게 막 욱박질러가지고 해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지혜로워야 돼요. 설득할 때. 스스로 상대방이 다 알아채리게끔 만들어줘야 되죠. 원래 이 변곡점 생존과 직결될 때는 인간이 본능적으로 극심하게 다투게 돼 있습니다.
딴 때 같으면 수용을 하는데 웬만하면 친구끼리도 웬만하면 말이 맞아요. 그런데 이 변곡점 생존하고 연관될 때는 이상하게 엄청난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막 친구지간에도 그냥 그걸로 다시는 안 보게 되고 이렇게 돼요. 이것은 그만큼 중대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더욱더 인내하고 지혜가 필요하다. 더욱더 인내하고 지혜가 필요한 시절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는 그래요. 북한 사람들보다는 남한의 사람들이 훨씬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고 복이 많아요. 흔히 복이라는 거 있죠. 복이 많아. 그러니까 인연상으로 더 수승하다. 훨씬 낫다. 그래서 패할 수 없을 것이다. 근본적으로. 이제 그렇게 보고 패할 수 없다고 볼 때는 당연히 이 탄핵부터 기각이 돼야 되는 것이죠. 이제 만에 하나 인용이 된다 하더라도 대선에서 대통령에 당선되는 사람이 반드시 애국 우익지사가 당선이 돼야 된다는 거죠. 나는 그렇게 꼭 믿고 있어요. 왜? 그렇게 해야 한국이 승으로 가는 길이거든요. 이제 그 반대란 패이기 때문에 그 안에 하나의 틀 안에 하나 조직 안에 이렇게 서로 의논하면서 하는 것이 이제 그래서 하는 거 아니에요, 원래? 근데 보통 자존심이 세거나 나름대로 의지가 강하신 분들은 나무 밑에 좀 들어가기 싫어하고 또 다른 사람의 의견이 충돌이 일어나면 수용을 안 하려는 성향이 좀 있고 그래요. 그러다 보면 이런 게 조절이 좀 안 될 수도 있고 또 욕심이 따로 있으면 그게 문제가 되겠죠. 그리고 또 사람은 이런 게 있습니다. 뭔 일이 좀 크게 이루어지면 자기가 굉장히 공이 크다 이렇게 여길 때가 있어요. 내가 그래도 해서 저만큼 됐지 이 마음을 먹게 돼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대통령 되면 그 밑에 많은 사람이 선거운동 하겠죠. 근데 각자 내가 선거운동 해가지고 대통령 만들어서 이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지분 요구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단체가 충돌하고 깨지겠죠. 이제 이런 것을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되죠. 이제 큰 인물은 그렇게 안 하겠지만 인물이 좀 작으면은 대번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흔히 말하면 자기 공치사 하는 마음이 저 속에서 일어나면서 남이 알아주길 바라게 되죠. 남이 알아주길 바래요. 이제 그런 거를 배제할 줄 알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 애국 시민운동 이런 거는 정말 순수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순수해야 된다. 어떤 욕심 목적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지요. 순수해야 된다. 그냥 그저 애국심. 또 이 상황에서는 내가 살기 위해서라도 내가 직장을 다니고 내 여생을 편안하게 지내기 위해서라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해가지고 움직인 게 애국 시민운동이다 이거예요. 일단은 태풍이 한국 오란 선체에 막 몰아치니까 태풍을 이겨가지고 한국어가 침몰하지 않게 해야 되겠다는 데 목표가 정해지고 움직인다 이 말이에요. 같이 튼튼하게 지키자 이거는 다 같아야 된다는 이야기죠. 모두가. 그래서 내가 살짝 이념이 좀 달라도 모두 같이 힘을 합해야 된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저 북한을 추종하고 아예 거기로 가고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할 수 없지만은 그 나머지는 다 이 한국이 튼튼하기를 바랄 거 아니에요. 이해관계가 다 충돌하는 입장이라도 국회의원도 같고 언론에 종사하신 분들 그건 같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른 걸 빼고 그 부분으로 다 뭉쳐야 된다 이거예요. 세상이 시끄러우면은 그 다음에 이 변곡점이 일어나면 변곡점은 흥망성어 대통령이 사법, 입법 다 영향을 마음껏 미칠 수가 없어요. 상권 분립이니까. 그러나 조금 전에 말한 그 방식은 전체에 영향을 미쳐버리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다는 거죠. 이럴 때 그 폭발력과 힘을 상상해 보세요. 자, 그런 세력도 박근혜 대통령은 없어야 되겠죠. 박근혜 대통령 철저히 그것과 길을 반대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게 평상시 예전 같으면 이 정도도 괜찮아요.
이 상태도. 자, 여기서부터 다시 플러스에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어떤 상태인가? 지금 북한 경제적으로나 사회 기강으로는 거의 끝장에 와 있습니다. 그 예전 김일성 시절, 김정일 시절처럼 통제가 완벽하게 되지도 않고 통제도 제대로 되지 않고 모든 것이 바닥에 있어요. 언제든지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상태다 이겁니다. 그러나 핵무장이 완료 단계에 간다 이거예요. 올해 내년에. 가장 최종 단계가 원래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SLBM입니다. 그것도 일단은 성공한 상태거든요. 그리고 북한 가장 큰 무기가 뭡니까? 바로 수십 년간 한국 사회를 장악하기 위해서 수십 년 투자하고 수십 년 길러왔던 그거 완성 단계이기 때문에 이제 마음껏 드러내도 누구 하나 대응할 수 없는 단계 됐다 이거. 이런 무기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자, 이와 같은 상태인데요. 거기다가 이건 아직 분명히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전부 있다 없다만 그러고 있어요. 북한에서 분명한 것은 수십 년간 북한은 모두 요새를 지어야 했다는 거죠. 하도 6.25 때 폭격으로 다 무너졌기 때문에 김일성 교시에 의해서 모두 지어야 했어요. 또 지하가 30, 40년 전에 끝나고 그 다음부터는 남침 땅굴을 파기 시작했다는 거. 그로부터 30년이 흘러버렸다는 거. 이 상태입니다. 다 그래서 올해 모든 것이 총 직결돼 있다 이거죠. 완전히 딱 모였다는 거죠. 꽃망울이 지금 곧 터질 그런 상태. 도국꽃망울.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는 한 발짝도 물러날 수 없게 됐다는 거죠. 서로 간에 남과 북이 여유 가지고 이대로 쭉 현상 유지하고 그냥 살지.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더 이상 이러지도 말고 저러지도 말고 그냥 살면 좋지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없는 것도 있거든요. 헌법 위반 5가지, 법률 위반 8가지가 올라갔거든요. 그것도 박 대통령 측에서는 단 한 가지도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잘못을.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가 옳은가를 철저히 심리를 진행해야 되겠죠. 증인 다 불러가지고 증언 다 들어보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시일이 많이 걸리게 돼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이제 땡기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많이 쓰는 거죠. 변론 길도 계속 일주일에 2번, 3번 이렇게 잡아가면서 하지 않습니까? 이래 가지고 이제 빨리 땡기는 건데요. 그러나 워낙에 이 사안이 복잡하다 보니까 증인들이 줄 서 있는 거죠. 그런데 이걸 시한을 정해놓고 언제까지 해야 되겠다. 빨리 끝내야 되겠다. 이게 좀 곤란하다 이 말이 안 맞다는 거죠. 왜? 증인이 나와서 증언을 하고 이게 엇갈리면 또 들어보고 또 비교하고 또 살피고 해야 되다 보면은 늘어지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빨리가 이거 통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국정 공백을 막기 위해서 국정 공백을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이라도 여야 국회가 힘을 모아서 한교안 대행이 충분하게 대통령 대행을 할 수 있도록 받쳐주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자꾸 제지를 하니까 국정 공백이 있는 거 아닙니까? 헌법 재판이 늘어지고 빨라지고 그것 때문이 아니고. 그러니까 국정 공백 때문에 재판을 조속하게 진행해야 되고 빨리 종결해야 된다는 건 안 맞다는 거지요. 맞지 않습니다. 이건 오히려 조기 종결을 하다가는 충분하게 납득하지 못한 국민들이 불만을 가지게 되고 그것이 오히려 소요를 일으키고 국정 공백을 더 늘리는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그보다는 차라리 더 천천히 변론을 충분하게 하고 심리를 충분하게 해가지고 모든 국민이 양쪽이 다 그것을 지켜보면서 납득해가지고 마음속에 받아들이게끔 된 상태에서 판결하는 것이 훨씬 국정 공백을 막는다. 나는 그렇게 봅니다. 서둘러서 판결하는 것이 국정 공백을 막는 게 아니라는 거지요. 전혀. 그래서 이 헌법재판소장의 그 간절한 말씀이지만 동의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박한철 헌법 소장의 그 나라 사랑하는 마음은 이해가 됩니다. 충분히. 그렇지만은 처음부터 민의, 국정 이런 말씀을 안 하셨으면 좋았을 것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 오직 처음부터 끝까지 마음속으로나 발언으로나 오직 헌법 정신에 그러다 보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시진핑을 이제 못 믿기 시작하게 된 거지요. 거기다가 사드 문제가 겹치면서 이제 결정적으로 서로 멀어지게 됩니다. 이 사드 배치는 최소한의 방위 수단으로 사드를 필요로 하는 것이죠. 그 고고도에서 날아오는 미사일을 막을 수 있는 게 그 사드이기 때문에 그것이 물론 100% 요격을 할 수 없을지 몰라도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거라도 없으면 막을 방법이 없으니까. 그래서 사드를 설치하려는데 그게 바로 중국에서 절대 반대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중국하고 한국 그 애교 상태가 틀어진 거예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래서 중국에서는 연일 한국에 무슨 제재를 가하니 뭐하니 이런 말을 흘리고 그러죠. 그런데 며칠 전에 몇몇 언론이 그런 거 났죠. 중국 유학생 6만 명이 박근혜 대통령 하야를 외치는 그 시위에 몰래 비밀리 동참했다. 몰래 비밀리입니다. 다른 사람 아무도 모르겠죠. 그건 실제 그렇다면 굉장히 그건 국가적인 애교 문제가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원래 동참하기도 정말 그건 어렵지만은 동참을 한다 해도 정말 비밀리에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확인 안 된 이야기입니다. 사실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 예를 들어 보세요. 시진핑이를 실각시키기 위해서 한국 정부가 저 중국에 있는 한국 유학생을 동원해가지고 어떤 시위를 일으키고 거기 시위하는데 비밀리에 참여시킨다 해보세요. 그건 국가적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냥 시위하고 틀리기 때문에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도 없지만은 만약 한다 해도 극비리 할 수밖에 없는 건데요. 하여튼 그런 보도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한간에는 야 그거 뭐 물타기 하려고 그런 거 아니야? 면피하려고 조금 출구 전략 하려고 그런 거 띄우는 거 아니냐 이런 글도 있고 그래요. 게시판에 보면 또 한쪽에서는 요즘 뭐 태블릿 PC 말썽 많으니까 그건 물타기 하려고 그런 거 아니요? 이런 뭐 글도 있고 그래요. 아무튼 이제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로 이제 그런 경우가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정보기관에서는 눈을 부릅뜨고 살펴봐야 되겠죠. 2월달 같은데. 이제 그건 그런데요. 문제는 박근혜 대통령이 내려와야 중국도 편한 입장이 돼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김영란법 아시죠? 김영란법 하면은 국가공무원에서부터 언론기관에서부터 모두 적용받는 거지요. 교사까지. 그런데 이 외제 자체가 전부 무너지는 길로 갈 거니까요. 이제 우리 낱낱이 우리 애국 시민들이 어떻게 활동을 하느냐. 예를 들어서 정말 기득권이 참여하고 싶어도 못하고 이해관계라든가 직책이라든가 이런 데에 묶여가지고 눈치를 봐야 되고 이런 경우도 많아요. 마음에는 있을지라도 참여 못하고. 그럼 어떻게 합니까? 마음에 안 드는 언론이 있다. 그럴 때 예를 들어 그 회사 사장이 그걸 바꾸고 싶어도 못 바꿔요. 왜냐? 그런 글을 올리는 사람을 잘라낼 수도 없어요. 노조법에 의해서 다 보호받으니까 조직에서 보호받고 어쩔 수가 없어요. 자, 이럴 때 애국 시민들이 마음에 안 든 그런 보도가 계속 나오는 언론이 있다. 그러면은 안 보고 상대 안 하면 돼요. 인정 안 하면 돼요. 언론으로 인정 안 하고 보지도 말고 상대 안 하면 돼요. 공짜 줘도 안 받고 광고 넣지도 말고 가서 클릭하지도 말고 그러면 돼요. 그러면은 결국은 그 언론은 적자 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모든 조직원들이 살기 위해서 재정립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다시 좋은 언론으로 태어날 거 아니에요. 그럼 또 봐주면 돼요. 그때는. 상대해주면 되고 그 전에는 상대 안 하면 돼요. 무너지면은 방법 없지요.
은행에 수백억, 수천억 적자 나면 방법 없다 이거예요. 그게 애국 시민운동이에요. 또 트럼프 대통령 모든 강요들한테 아니면 미국 언론한테 어떤 단체한테 연구소에 여러분이 자료를 올리고 현 사정을 잘 분석해서 올려주고 글을 올려주고 그러면은 영어 몰라도 구글 번역하면 다 되잖아요. 올려놓으면은 그 사람들의 정책에 반영이 되게 됩니다. 곧 한국에 이익을 줄 수 있다 이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모든 정세를 바꿀 수도 있고 또한 우리나라의 모든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분들이 또 모든 사태를 잘못 파악할 수도 있어요. 세세계 다 알 수는 없잖아요. 그건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은 모두 연결된 데 자료 올려주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연관 있는 사람이 헌법재판관이 있으면 거기도 올려주고 뭐 국방부에 아는 사람이 있으면 거기도 올려주고 곳곳에 자료를 올려줍니다. 어떤 루트를 통하든 공개된 메일로 통하든 아니면 전화로 뭘로 올려줘서 스스로 그들이 판단하고 결정하게 만드는 거예요. 제대로 판단하고 결정하게끔. 정보 제공을 이루어지면 자기가 굉장히 공이 크다 이렇게 여길 때가 있어요. 내가 그래도 해서 저만큼 됐지 이 마음을 먹게 돼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대통령 되면 그 밑에 많은 사람이 선거운동 하겠죠. 근데 각자 내가 선거운동 해가지고 대통령 만들어서 이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지분 요구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단체가 충돌하고 깨지겠죠. 이제 이런 것을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되죠. 이제 큰 인물은 그렇게 안 하겠지만 인물이 좀 작으면은 대번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흔히 말하면 자기 공치사 하는 마음이 저 속에서 일어나면서 남이 알아주길 바라게 되죠. 남이 알아주길 바래요. 이제 그런 거를 배제할 줄 알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 애국 시민운동 이런 거는 정말 순수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순수해야 된다. 어떤 욕심 목적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지요. 순수해야 된다. 그냥 그저 애국심. 또 이 상황에서는 내가 살기 위해서라도 내가 직장을 다니고 내 여생을 편안하게 지내기 위해서라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해가지고 움직인 게 애국 시민운동이다 이거예요. 일단은 태풍이 한국 오란 선체에 막 몰아치니까 태풍을 이겨가지고 한국어가 침몰하지 않게 해야 되겠다는 데 목표가 정해지고 움직인다 이 말이에요. 같이 튼튼하게 지키자 이거는 다 같아야 된다는 이야기죠. 모두가. 그래서 내가 살짝 이념이 좀 달라도 모두 같이 힘을 합해야 된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저 북한을 추종하고 아예 거기로 가고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할 수 없지만은 그 나머지는 다 이 한국이 튼튼하기를 바랄 거 아니에요. 이해관계가 다 충돌하는 입장이라도 국회의원도 같고 언론에 종사하신 분들 그건 같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른 걸 빼고 그 부분으로 다 뭉쳐야 된다 이거예요. 세상이 시끄러우면은 그 다음에 이 변곡점이 일어나면 변곡점은 흥망성쇠가 딱 시작되는 게 변곡점입니다. 이런 중대 변곡점 오면 극렬하게 의견이 달라집니다. 부자지간에도 달라져 버려요. 부자지간에도. 그래서 서로 싸우고 그렇습니다. 정말 그런 거는 역사적으로 어쩔 수 없는가 봐요. 그러니까 큰 사건이 나면 행제지간에도 서로 등이 지고 그런다니까요. 서로 의견이 충돌해가지고. 그래서 그런 경우는 그러다 보니까 2달 안에 기각 처리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단핵 소추는 처음에 전문가들이 예측하기로 기본적으로 이거는 6개월에서 8개월 이상 걸릴 것이다. 대체로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안이 복잡해서요. 우선 당장에 헌법 위반 5가지, 법률 위반 8가지가 올라갔거든요. 그것도 박 대통령 측에서는 단 한 가지도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잘못을.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가 옳은가를 철저히 심리를 진행해야 되겠죠. 증인 다 불러가지고 증언 다 들어보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시일이 많이 걸리게 돼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이제 땡기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많이 쓰는 거죠. 변론 길도 계속 일주일에 2번, 3번 이렇게 잡아가면서 하지 않습니까? 이래 가지고 이제 빨리 땡기는 건데요. 그러나 워낙에 이 사안이 복잡하다 보니까 증인들이 줄 서 있는 거죠. 그런데 이걸 시한을 정해놓고 언제까지 해야 되겠다, 빨리 끝내야 되겠다, 이게 좀 곤란하다 이 말이 안 맞다는 거죠. 왜? 증인이 나와서 증언을 하고 이게 엇갈리면 또 들어보고 또 비교하고 또 살피고 해야 되다 보면은 늘어지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빨리가 이거 통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국정 공백을 막기 위해서 국정 공백을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이라도 여야 국회가 힘을 모아서 한교안 대행이 충분하게 대통령 대행을 할 수 있도록 받쳐주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자꾸 제지를 하니까 국정 공백이 있는 거 아닙니까? 헌법 재판이 늘어지고 빨라지고 그것 때문이 아니고. 그러니까 국정 공백 때문에 재판을 조속하게 진행해야 되고 빨리 종결해야 된다는 건 안 맞다는 거지요. 맞지 않습니다, 이건. 오히려 조기 종결을 하다가는 충분하게 납득하지 못한 국민들이 불만을 가지게 되고 그것이 오히려 소요를 일으키고 국정 공백을 더 늘리는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그보다는 차라리 더 천천히 변론을 충분하게 하고 심리를 충분하게 해가지고 모든 국민이 양쪽이 다 그것을 지켜보면서 납득해가지고 마음속에 받아들이게끔 된 상태에서 판결하는 것이 훨씬 국정 공백을 막는다. 나는 그렇게 봅니다. 서둘러서 판결하는 것이 국정 공백을 막는 게 아니라는 거지요. 전혀. 그래서 이 헌법재판소장의 그 간절한 말씀이지만 동의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박한철 헌법소장의